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가장 처절하고 가장 비장하며 그러면서도 가장 자랑스러운 항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삼별초 항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삼별초 항쟁을 아시는지요?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한두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삼별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처절하게 싸웠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는 어쩌면 처음 들으실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50년 전, 우리 고려는 세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군대, 바로 몽골의 침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몽골은 동쪽으로는 중국과 한반도까지, 서쪽으로는 멀리 유럽 동부까지 짓밟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나라도 몽골의 말발굽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거대한 몽골 제국에 맞서 무려 40년 가까이 항쟁을 이어간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고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정부조차 항복한 그 순간에도 끝까지 칼을 놓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별초의 처절한 항쟁,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불굴의 정신을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강화도의 푸른 바다에서, 진도의 거센 물살 위에서, 그리고 제주도의 한라산 깊은 산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우리 조상들의 그 뜨거운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단추를 꾹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우리 역사를 더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별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려라는 나라를 떠올리시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시는지요? 왕건이 세운 나라, 거란을 물리친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청자와 8만 대장경으로 유명한 나라. 모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에 들어서면서 이 나라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1170년 무렵, 고려에서는 무신정변이라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무신정변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군인들이 일어나서 정권을 잡은 사건입니다. 그동안 고려에서는 글 공부를 한 문관들,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양반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었고 칼을 든 무관들은 천대받고 무시당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도 무관은 문관 아래로 가야 했고 어떤 잔치에서는 늙은 장군의 수염을 양반이 촛불로 그을리며 놀려댔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관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지요. 이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무신정권입니다. 약 100년 동안 고려에서는 왕이 있어도 왕이 아니었고 실제 권력은 무신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권력을 휘두른 집안이 바로 최씨 집안이었습니다. 최충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최후, 그리고 그 후손들이 무려 4대에 걸쳐 고려를 다스렸습니다. 이 최씨 무신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군대가 바로 삼별초입니다. 삼별초라는 이름이 좀 낯서시지요.
이 이름은 한자로 풀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삼은셋이라는 뜻이고 별초는 특별히 뽑은 군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별초는 특별히 뽑은 새 부대라는 의미가 됩니다. 처음에는 한 부대뿐이었습니다. 야별초라는 부대였는데 야는 밤이라는 뜻이지요. 한밤중에 도성을 지키는 특수 부대였습니다. 당시 개경, 지금의 개성에는 도둑이 많아서 골치가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가 밤중에 도둑을 잡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부대가 야별초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별초가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하는 일도 많아지면서 두 부대로 나뉘게 됩니다. 좌별초와 우별초가 그것입니다. 좌는 왼쪽, 우는 오른쪽이라는 뜻이니 왼쪽 부대와 오른쪽 부대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의군이라는 부대가 더해집니다. 신의군은 몽골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로 만든 부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몽골에 대한 원한이 누구보다 깊었기에 몽골과 싸우는데 앞장서서 용맹스럽게 싸웠다고 합니다. 가족이 몽골 칼에 죽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었으니 그 분노가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세 부대를 합쳐서 삼별초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제 삼별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셨으니 다음은 이들이 활약하게 된 시대 배경, 바로 몽골의 침략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231년이라는 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에 우리 한반도 역사에 가장 무서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몽골군입니다. 몽골이 어떤 나라였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은 원래 북쪽 초원에서 양과 말을 키우며 살던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칭기즈칸이라는 위대한 연궁이 나타나면서 이들은 갑자기 세계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칭기즈칸의 군대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데 천하무적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몽골군의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도시가 저항하면 그 도시 사람들을 모조리 죽여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사람의 목을 베어 산처럼 쌓아 올렸다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공포 정치 앞에 중앙아시아의 화려했던 도시들, 그리고 페르시아의 유서 깊은 문명들이 차례로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멀리 유럽까지 몽골군의 발길이 닿고 폴란드와 헝가리, 러시아의 도시들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한 유럽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 사람의 모습을 한 악마들이 몰려와 우리를 다 죽였다고 말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군대가 1231년 가을 우리 고려를 침략한 것입니다. 당시 몽골군의 사령관은 살리타이라는 장수였습니다. 그가 이끄는 몽골군은 압록강을 건너 거침없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변방의 작은 성들은 차례차례 함락되었고 몽골군은 마치 거센 폭풍처럼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백성들은 짐을 싸서 산속으로 도망쳤고 마을은 불에 탔으며 곳곳에 시체가 쌓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려도 그저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주성 전투를 들어보셨는지요? 박서라는 장군이 지키던 귀주성에서 고려군은 몽골군의 거센 공격을 무려 한 달 가까이 막아냈습니다. 몽골군은 운제라는 거대한 사다리차를 만들어 성벽을 넘으려 했고 대포처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동원했지만 박서 장군과 고려 백성들은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귀주성의 항전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화살이 다 떨어졌을 때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몸을 던져 성을 지켰습니다. 몽골 장수가 늙은 몽골 병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평생 전쟁터를 다녔지만 이렇게 작은 성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저항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고. 그러자 그 늙은 병사가 대답했답니다. 평생 전쟁을 했지만 이런 항쟁은 처음 본다고. 이 성을 지키는 자들은 반드시 큰 장수가 될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적군의 입에서까지 그런 말이 나왔으니 우리 조상들의 그 기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고려는 곳곳에서 끈질기게 저항했지만 결국 1231년 겨울 고려 정부는 몽골과 화해를 맺고 일단 군대를 물러가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232년 고려의 권력자 최우는 큰 결심을 합니다. 바로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강화천도라고 부릅니다. 천도라는 말은 수도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강화도가 어떤 곳인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도는 한강과 임진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지점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놓여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지만 고려시대에는 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진짜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과 육지 사이의 바다, 즉 염하라는 곳은 물살이 무척 거세서 배를 타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건너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몽골군은 어떤 군대였습니까?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데는 천하무적이지만 바다에는 약했습니다. 말은 헤엄을 칠 수가 없고 몽골 사람들은 배를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우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면 몽골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232년 7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서 고려의 왕과 신하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강화도로 옮겨갔습니다. 짐을 챙기고 가족을 데리고 배에 올라 강화도로 향하는 그 행렬이 얼마나 길고 처량했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진흙탕에 빠지고 넘어지면서 울며 불며 강화도로 향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아버지는 늙은 부모를 지게에 지고 어린아이들은 흙탕물 속에서 손을 잡고 따라가는 그런 처량한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부와 귀족, 무신정권 사람들은 강화도로 들어가 안전했지만 육지에 남겨진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몽골군의 칼날 앞에 그대로 노출된 것입니다. 1232년부터 1259년까지 약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몽골은 무려 6번에 걸쳐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백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굶어 죽고 몽골군에게 잡혀 죽고 노예로 끌려가고 가족을 잃고 한 기록에 따르면 한 번의 침략으로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가십니까? 한 마을 사람들이 통째로 또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1232년의 침략 때 살리타이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때 우리 역사의 영웅 한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윤우 장군입니다. 김윤우는 원래 무관이 아니라 스님이었습니다. 처인성, 지금의 경기도 용인 지역에 있던 작은 토성이었는데 김윤우는 이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김윤우가 쏜 화살에
몽골군 사령관 살리타이가 맞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령관이 죽자 몽골군은 혼란에 빠져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의 사령관이 작은 성에서, 그것도 스님 출신의 우리 영웅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몽골은 큰 충격에 빠졌고 우리 고려 사람들은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스님의 손에서 떠난 화살 하나가 세계 최강의 군대를 후퇴시켰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우리 고려를 도우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충주성 전투입니다. 김윤우 장군은 처인성에서의 공으로 나중에 충주성을 지키게 됩니다. 1253년 몽골군이 충주성을 포위하고 거의 70일 동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화살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쳐갔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곧 끝이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통곡을 하고 어떤 이는 자식을 끌어안고 떨었으며 어떤 이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답니다. 그때 김윤후 장군이 노비 문서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노비라는 것은 당시 신분 제도에서 가장 낮은 계급, 그러니까 사람 대접도 못 받던 계급이었습니다. 김윤후 장군은 그 노비 문서를 모두 모아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성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은 그 신분에 관계없이 노비든 천민이든 평민이든 양반이든 모두 똑같이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두 힘을 합쳐 이 성을 지키자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한평생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노비들이 자신들도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그 한마디에 눈물을 펑펑 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일어나 마지막 힘을 쥐어짜 몽골군에 맞섰습니다. 결국 몽골군은 충주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신분에 관계없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려의 백성들은 곳곳에서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강화도에 있는 정부, 그러니까 최씨, 무신 정권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강화도에서 안전하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화도에 화려한 궁궐을 짓고 잔치를 벌이고 백성들에게서 여전히 세금을 거두어 갔습니다. 강화도에서 캐는 사치품을 즐기며 살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육지의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강화도의 권력자들은 사치를 즐기고 있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 조상들은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바로 팔만대장경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합천 해인사에 가시면 팔만대장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판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긴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이것을 만든 것이 바로 이 몽골 침략기, 그것도 강화도로 옮겨간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왜 이 시기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부처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약 16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종교적 유산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외적의 침략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정신, 그리고 신앙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내려 한 그 간절한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길 때마다
절을 했다는 그 정성이 8만이 넘는 나무판에 그대로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백성들이 처절하게 저항하고 또 한쪽에서는 부처님의 힘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시간은 고려 편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0년에 가까운 전쟁으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이 더는 견디기 어려워지자 1258년 강화돼서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준이라는 사람이 최씨 무신 정권의 마지막 우두머리인 최의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것입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진 최씨 정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259년 고려의 태자가 직접 몽골로 가서 항복을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40년 가까운 전쟁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속국이 되었고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항복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몽골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온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삼별초였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단추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역사를 더 널리, 더 자랑스럽게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별초의 처절한 항쟁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70년 고려는 강화도에서 다시 육지의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권력을 잡은 이뮤무라는 사람을 제거한 후 원종이라는 왕이 직접 몽골과 화해를 결정하고 환도, 그러니까 다시 수도로 돌아가는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또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로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동안 무신정권의 군대였던 삼별초는 이제 필요 없으니 모두 해산하고 명단을 몽골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삼별초 병사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40년 가까이 몽골과 싸워온 사람들입니다.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동료를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몽골은 그들에게 불구대천의 원수, 그러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가 몽골에 항복을 했고 우리들의 명단을 몽골에 넘긴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몽골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자신들이 이제 몽골의 처분에 맡겨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몽골로 끌려갈 수도 있는 운명이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지킨 대가가 적의 손에 넘겨지는 일이었으니 그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때 삼별초의 지휘관 중에 배중손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배중손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정부의 명령에 복종하면 자신과 동료들의 운명은 비참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거부하면 반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270년 6월 초하루, 마침내 배중손은 결심을 굳힙니다. 그는 강화도에서 부하들을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몽골 군대가 곧 이곳으로 쳐들어와 우리들을 모두 잡아갈 것이다. 우리는 결코 항복할 수 없다. 끝까지 싸워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자고 말입니다. 그 외침이 강화도의 푸른 바다 위로, 그리고 40년 동안 죽어간 동료들의 영혼을 향해 메아리 쳤을 것입니다. 삼별초 병사들은
환호하며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배중소는 왕족 중의 한 사람인 승화후 완곤이라는 인물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에 새로운 정부, 즉 삼별초 정부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항복한 정부를 인정할 수 없으니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삼별초 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배중소는 강화도에 있는 모든 배를 모았습니다. 무려 1,000척이 넘는 배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 식량과 무기, 그리고 함께 항쟁하기로 한 백성들을 실었습니다. 1,000척의 배가 줄지어 강화도를 떠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푸른 바다 위에 끝도 없이 늘어선 돛단 배의 행렬, 그리고 그 안에 가득한 결연한 사람들의 모습. 정말 장엄한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뱃머리에 선 장수들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을 것입니다. 삼별초가 새로운 거점으로 정한 곳은 진도였습니다. 진도가 어떤 곳인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도는 전라남도 남쪽에 있는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지요. 그리고 이 섬과 육지 사이에는 명량이라는 좁은 바닷길이 있는데 이곳은 물살이 어찌나 거센지 우는 바다, 즉 울돌목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울돌목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약 320년 후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단 12척의 배로 일본 군함 133척을 격파한 그 명량대첩의 무대가 바로 이곳입니다. 이렇게 험한 물길을 가진 진도는 천연의 요사에,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준 성벽 같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안목이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후대에 이순신 장군이 또 같은 자리에서 적을 막아낸 것을 보면 이곳이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우리의 방패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중소는 진도에 도착하자마자 용장성이라는 큰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남해, 거제, 제주도 등 여러 섬들을 자신의 세력 아래에 두었습니다. 또한 전라도와 경상도, 남쪽 해안지방까지 영향력을 뻗쳤습니다. 한때는 전라도 일대의 거의 절반을 삼별초가 장악할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강화돼서 도망친 몇몇 군인들이 아니라 어엿한 하나의 정부, 하나의 세력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고려 정부와 몽골은 큰 위기를 느꼈습니다.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정복한 고려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쿠빌라이는 곧바로 군대를 보내 삼별초를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1271년 김방경이라는 고려 장군과 흔도라는 몽골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 약 10,000명이 진도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진도 전투입니다. 처음에는 삼별초가 잘 막아냈습니다. 험한 물살을 이용해 적의 배를 무찌르고 용장성에서 적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거센 물살에 휩쓸린 몽골 배들이 뒤집히고 화살에 맞은 적병들이 바다로 떨어지는 광경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은 점점 더 많은 군대를 보내왔고 결국 1271년 5월 진도는 함락되고 맙니다. 이 진도 전투에서 삼별초의 지도자 배중손도 전사하고 맙니다. 진도가 함락되던 그 마지막 순간 배중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과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몽골에 대한 분노가 한데 뒤섞였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칼을 놓지 않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칼끝은 적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진도가 함락된 후 어쩌면 이것이 삼별초의 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삼별초의 항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한 번 거대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진도에서 살아남은 삼별초의 일부는 김통정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바로 제주도였습니다. 제주도. 우리 한반도 남쪽 끝에 있는 가장 큰 섬. 이곳에서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이 벌어집니다.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는 1271년 5월 제주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합니다. 이때 김통정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몽골과 싸우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김통정은 제주도의 항파두리성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습니다. 항파두리성은 안쪽 성인 내성과 바깥 성인 외성으로 이루어진 이중성이었는데 외성의 길이만 무려 15리, 그러니까 약 6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주도라는 외딴 섬에서, 그것도 몽골이라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상대로 그 작은 무리가 그렇게 거대한 성을 쌓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김통정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한 제주도 백성들은 밤낮으로 흙을 다지고 돌을 쌓아 성을 만들었습니다.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나도, 등이 휘고 다리가 떨려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주도에 가시면 이 항파두리성의 흔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두꺼운 성벽을 손으로 만져보면 약 750년 전 우리 조상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그대로 느껴지는 듯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제주도를 방문하실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항파두리에 들러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통정과 삼별초는 제주도를 거점으로 약 2년 동안 항쟁을 이어갑니다. 단순히 제주도에서만 머물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진출해서 전라도와 경상도 해안을 공격하고 몽골과 고려 정부의 보급선을 끊었습니다. 한때는 전라도의 회령포 같은 곳까지 세력을 넓혀 곡식과 물자를 빼앗아 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까지 외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이 비록 현재 우리에게는 좋은 감정이 아닐 수 있지만 당시 삼별초는 일본과 손잡고 몽골에 맞서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라 외교까지 펼치는 하나의 정부로서 활동한 것입니다. 작은 섬 하나에서 시작된 그 외교가 바다 건너 일본까지 닿았으니 그 기상이 얼마나 컸는지 알만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삼별초가 끈질기게 저항을 이어가자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또 한 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73년 4월 몽골과 고려의 연합군 약 10,000명이 다시 한번 대규모 공격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게 들리시죠? 그리고 우리 삼별초는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항파두리에서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은 삼별초 병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함께 뜻을 같이 한 제주 백성들을 합쳐도 수천 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약 2배에서 3배의 적군을 상대로 마지막 항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연합군은 160척이 넘는 큰 함대를 이끌고 제주도를 공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삼별초도 잘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적은 너무나 많았고 화살은 떨어져 갔으며 식량도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마지막 남은 보리알을 자식들에게 먹이고 아버지들은 빈 활시위를 당기며 적을 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273년 4월 항파두리 성이 함락됩니다. 성이 무너지던 그 마지막 순간 김통정은 어떻게 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김통정은 자신을 따르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70명 정도와 함께 한라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통정과 그의 부하들이 마지막 순간에 한라산 깊은 산속에 모여 앉았을 그 모습을. 사방은 어두워지고 적군의 함성이 멀리서 들려오고 식량도 화살도 다 떨어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김통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지켰다. 우리의 이름은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상상이지만 정말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항쟁이 후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라산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영혼들이 75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1273년, 약 3년에 걸친 삼별초의 항쟁은 끝이 납니다. 강화도에서 시작해 진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한반도 남쪽 끝에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삼별초가 사라진 후에도 우리 고려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고려를 완전히 자기 영토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지요. 송나라도, 금나라도, 서하도 모두 몽골에 정복당하면서 그 나라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는 어땠습니까? 비록 항복은 했지만 나라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왕도 그대로, 정부도 그대로, 백성들의 풍습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몽골 간섭기라고 부릅니다. 약 100년 동안 고려는 몽골, 즉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지만 우리만의 독자성을 지켜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삼별초의 항쟁 때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삼별초가 그렇게 처절하게 저항하는 것을 본 몽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작은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저항한다면 완전히 정복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려를 그대로 두고 간섭만 하는 형태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삼별초의 처절한 항쟁이 없었다면 우리 고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송나라처럼 금나라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 고려가 사라졌다면 그 후에 조선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의 풍습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은 어쩌면 750년 전 강화도와 진도, 제주도에서 처절하게 싸우다 죽어간 그 이름 모를 삼별초 병사들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몽골 간섭기 동안에도
우리 고려는 결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문화의 뛰어남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고려 청자는 원나라 황실에서도 최고급 보물로 여겨졌고, 고려의 인쇄술은 세계 최고였으며, 고려의 학자들과 장인들은 원나라 곳곳에서 활약했습니다. 또 공민왕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타나 원나라의 간섭을 떨치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려는 끝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은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의 가장 빛나는 상징이 바로 삼별초 항쟁이었던 것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 그 감동적인 이야기와 찬란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좋아요, 단추를 꾹 눌러주시고 구독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역사를 더 자랑스럽게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삼별초 항쟁이었습니다. 첫째, 삼별초는 어떤 군대였습니까? 고려 무신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특별한 군대로 좌별초와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 세 부대로 이루어진 전개 부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성의 치안을 지키는 부대였지만 점차 몽골과 싸우는 핵심 군대로 성장했습니다. 둘째, 삼별초가 항쟁을 일으킨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1231년부터 시작된 몽골의 침략에 맞서 우리 고려는 약 40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고 김윤우 같은 영웅이 활약했으며 8만 대장경을 만들어 신앙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1259년 고려는 몽골에 항복하게 됩니다. 셋째, 삼별초는 왜 일어났습니까? 1270년 정부가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삼별초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40년 가까이 몽골과 싸워온 삼별초로서는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배중손의 지휘 아래 삼별초는 봉기했고 강화돼서 진도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넷째, 진도 항쟁은 어떠했습니까? 배중손은 진도의 용장성을 쌓고 약 1년 동안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한때는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 해안의 절반을 장악할 정도로 세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1271년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몽골 연합군에 의해 진도가 함락되고 배중손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다섯째, 제주도 항쟁은 어떠했습니까? 진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김통정의 지휘 아래 제주도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항파두리성을 쌓고 다시 약 2년 동안 항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273년 다시 한번 대규모 연합군의 공격으로 항파두리성이 함락되고 김통정은 한라산에서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섯째, 삼별초 항쟁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이유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정신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몽골 앞에서 정부조차 항복했지만 삼별초는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유는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외교까지 펼친 하나의 독립된 항쟁이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이유는 그들의 항쟁이 결국 고려라는 나라를 지켜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처절한 저항 덕분에 몽골은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고 우리의 독자성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의 역사에는 외적의 침략을 받은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거란이 쳐들어왔고, 여진이 쳐들어왔고, 몽골이 쳐들어왔고, 일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성에서 끝까지 버틴 박서 장군이 있었고, 화살로 적장을 쓰러뜨린 김윤후가 있었으며, 노비 문서를 불태운 그 김윤후가 있었고, 천척의 배를 이끌고 진도로 향한 배중손이 있었으며, 한라산에서 자결한 김통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름 뒤에 가려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희생도 기억해야 합니다. 강화도에서 출발한 천척의 배에 올랐던 그 이름 모를 어부, 항파두리 성벽에 흙을 바르던 그 이름 모를 안악, 한라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그 이름 모를 병사. 이분들 모두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영웅인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750년 전 한라산 깊은 산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어느 이름 모를 삼별초 병사가 있었기에, 강화도에서 천척의 배에 올라 진도로 향한 어느 백성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꼭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들에게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조상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처절하게 나라를 지킨 분들이 계셨다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작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세계 최강의 군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은 위대하고도 자랑스러운 민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놀라운 우리 역사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